이 방금 소개받은 엄기훈이라고 합니다. 힘좀 하나만 주시겠어요? 예.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조그맣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치학자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해왔거든요. 지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정개특위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정개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그 국회의원들 33명인가요? 그때 심상정 의원 만났을 때도 보면 상당히 논의가 압축이 돼서 이제는 통과되겠구나 어떤 식으로든지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이제 전원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 식으로 정개특위에서 공이 전원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말을 하지만 별로 듣진 않고 국회의원들끼리 계속 앉아서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하고 있었고 그조차도 합의가 안 되니 이제 자기는 못하겠으니 전원위원회 넘긴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이거를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 저희들은 완전히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거 진짜 누구는 안 맞다나 전원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뭐 지금 방송은 가셨지만 언론에서는 아예 거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의심했던 건 뭐냐면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제 그 비례대표를 뽑아서 자기의 줄 수 있는 자리를 좀 넓히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높여야겠다. 현재 47석의 비례대표 의원 갖고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50석을 늘리자는 안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 경실련하고도 같이 작업을 하면서 했는데 또 갑자기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갑자기 또 안 넓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거 보면 뭐 총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300명이 뭐 다 각자 의견을 낼 거라고 하지만 어제 나온 거는 한 3가지 정도거든요. 국민의힘에서 하나, 민주당에서 2개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온 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그 의원을 뽑는 수를 달리하자.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안을 내세웠는데요. 꾸준히 제기하고 있던 소선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지금 저희가 47석 비례대표가 있는데 그 중에 30석은 연동을 하고 17석 같은 경우는 병립으로 그전 방식으로 뽑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 연동을 받겠다라고 하는 안입니다. 이거는 계속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뚱맞게 갑자기 대선구제 병립형 비례대표를 잡고 하는 대선구제를 하시면 뭐 한 10명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투표용지가 이따만해집니다. 글씨는 요만해요. 어른들 볼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들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도 부족할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고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하지 말자 이제 뭐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학자로서 그리고 한국을 구성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고 그리고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가요? 그래서 제 발표는 요 정도 4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구 제도라고 해서 한 지역구에서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치도 충돌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박상인 상임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한국 상에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왜냐하면 상충되는 핵심 가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별해서 그거를 구현시킬 수 있는 선거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것이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현재 제한된 공직선거법이 과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해 봤습니다. 판단해 봤고 끝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한국을 위해서는 어떤 선거구제가 가장 필요한가라고 하는 제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아까 왜 선거구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구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구에서 한 명 뽑을지 소선구제, 두 명, 세 명 뽑을지 중선구제, 그다음 네 명부터 대선구제인가요? 대선구제는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제에서 논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다들 아시겠지만 비례성과 대표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죠. 그 비례성 같은 경우에는 표의 등가성이라고 해서 유권자 하나가 갖는 표, 그러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훨씬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당 30만 명이 된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적으니까 한 명 뽑는데 뭐 한 15만 명 정도. 그래서 서울에 비해서 강원도가 훨씬 더 표가 과다하게 대표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표의 등가성을 좀 확보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표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성에 대한 논의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대표할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녀에 대한 뭐 젠더 폴리틱스라고 하는 젠더에 대한 대표성도 있을 수 있고 요즘 많이 나왔던 청년 대표에 대한 대표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능 대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비례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반면에 책임성과 안정성은 소선거구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책임성은 뭐냐면 어떤 정책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결정했을 때 그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람을 지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당 어떤 뭐 연제구 같은 경우에 어떤 국회의원이 연제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연제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당 국회의원을 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무성은 소선거구제에서 반영될 수 있지 비례대표제는 반영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안정성은 뭐냐면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다당제가 당이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정이 되고 왔다 갔다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고 하기 때문에 내각이 깨지게 되고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얘기고 반면에 소선거구제를 할 경우에는 양당제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쪽이 다수당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가치도 있긴 하지만 그 두 가지 가치가 네 가지 가치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얘기고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소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은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47석 중에 30석만 연동을 시키고 뭐에 지역구 연동을 시키고 나머지 17석은 그 전에 했던 병립형으로 하자. 워낙 급하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부칙에 보면 이런 방식의 선거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20대에서만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22대 국회 이번에 내년 4월에 있는 선거에서는 저 부칙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달리 말하면 저건 부칙이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선거제 개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지를 모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저 상태로 계속 갈지 지금 모든 얘기들이 전부 다 무산이 된다고 치면 준연동형으로 갈지 옛날에 21대로 했던 아니면은 저 47석 전체를 연동할지 가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준연동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위성정당이 나왔잖아요. 위성정당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이 나와서 오히려 더 비례를 강화시키고자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양당을 더 고착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무소속이 좀 더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폐쇄형 명부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쨌든 각 당에서 명부를 비례대표의 명부를 1번부터 뭐 20번까지 쭉 내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혔는지를 유권자들은 알 길이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제도가 주요 양당을 더 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뽑히는 사람들은 유권자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뻔하게 위성정당은 나올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정당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면 선관위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헌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서 그대로 갈 경우에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온다고 봐야죠. 나오게 되면 이제 더 심한 주요 양당 제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 슬라이드는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헷갈려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시 도식을 보여드렸는데 별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요거. 어떤 A 정당이 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빼고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정당이 그 정당 득표율로 봤을 때 한 100석을 얻었다. 그럼 지역구에서 한 99석을 얻으면 그 사람한테 돌아갈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밖에 없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면 될수록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주요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짠머리를 굴릴 수 있는 게 요거가 없는 정당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구 의석이 없는 정당. 그래서 위성 정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거대 정당한테 손해를 주고 소수 정당한테 조금 이득을 주기로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꾸로 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헌재 결정에 의해서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다. 자, 이제 그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가치가 그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치에서 현재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 지금 국회의원들 정개특위나 많은 지도급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선거제를 개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역주의. 영남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좀 덜해졌지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사람이 없고 호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좀 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자로 나왔던 정개특위 안들을 보면 거의 다 번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도 이게 되면 민주당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영남 쪽에 의석수가 좀 더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자. 경제적인 양극화나 이념 양극화나 젠더나 세대 갈등을 좀 해소해보자. 다시 말하면 대표성을 확보해서 약자한테 좀 베푸는 정치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소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현격히 벌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도 망할 수 있다. 한국 소멸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비고 서울은 완전히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포화가 되다 보니까 안에서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정개특위 하나 갖고 만들었는데 다 이제 필요 없는 얘기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우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저희들이 국회에서 발표했을 때 한 얘기니까 한 이번 달 초 정도가 되겠죠. 그때 나왔던 안들을 모두 모아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현재의 비례대표 47석을 갖고서는 지역주의에 대한 해소 가능성도 상당히 낮고 비례성도 상당히 낮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제안된 당시 3월 초에 제안된 안들을 보니까 지역주의를 원래 우리가 해소하려고 했던 지역주의에 대한 완화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해도 소용없다. 그 다음에 대표성도 계층에 대한 대표성도 낮다. 그 다음에 따라서 정책이나 대기능 할 수 있는 것도 낮다. 단 하나
단 하나가 있는데 비례성은 조금 나아지는 안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당의 이름은 모르겠고 뭐 이런 5분 정도의 안이 비례성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과연 47석을 갖고서 비례성을 개선해 봐야 한 2~3석 차이 날 텐데 얼마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3월 초에 제안되었던 발의됐던 안들을 봤을 때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없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어제자로 이제 새로운 안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거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가 있냐면 대안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을 확보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유권자가 너무나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고 국민의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명확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넓히는 거. 현재 300석에서 253대 47로 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200대 100으로 가자. 이것도 불가능하죠.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그 심사장 위원을 만났을 때 그 전체적인 일정이 저렇게 돼 있었거든요. 3월 27일날 저렇게 하고 23일 저렇게 하고 4월 28일날 저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저 일정도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끝나고 나서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하려고 하는 정개특위에서의 명확한 의지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몇 명이죠? 그쪽 그 심사정 위원이 포함되어 있던 무슨 이름이 뭐였죠? 그게? 맞아, 초당적 정치개혁 특위. 거기가 한 100명, 130명? 그래서 그거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딱히 그것도 뭐 안도 명확하지 않고 그거를 합의할 수 있는 구조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때로는 그 대통령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니까 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건 나가리 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미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칙이 사라졌을 때 21대에서 했던 47석을 30대 17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다 연동으로 갈지가 미정인 상태에서 진행이 될 것 같다. 부칙이 사라졌지만 이게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을 그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253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많은 얘기하는 게 이게 폐쇄형 명부제를 그러니까 정당 지도부가 순위를 나누는 것을 빼고 이제 개방형으로 가자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개방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써놓으면 거기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는 겁니다. 물론 거기 장단점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과연 근데 정당 지도부가 그걸 내려놓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은 뭐냐면 부칙이 사라진 형태에서 완전 연동으로 갈지 아니면 21대 했던 방식을 모르겠지만 개방형으로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2가지 정도 제안인데 지금 논의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거는 큰 제도적 변화잖아요. 제도적으로 큰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도 몇몇만 들어가 있지 몇 명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쪽 전에 들었던 건 뭐냐면 정개특위에 있는 위원들조차도 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선거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한 공론화위원회도 있지만 요즘에는 공론화위원회 쓰면 안 되잖아요. 집단 토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에 붙이든지 몇 개 안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제안은 국민투표 또는 독립적인 선거제도위원회를 만들자. 두 번째 안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에 아는 건데 2020년 1월 이전에 47조 2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례대표를 뽑을 때는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되고 그 회의록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과정이 불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밀실에서 해도 괜찮도록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활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개방형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폐쇄형으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이거는 부활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저 두 안을 제시를 했지만 두 안 중에 받아들여질 것은 아마 하나도 없지 않을까. 네. 저희가 정당합회가 내일 국회에서 회의도 하거든요. 그때 국회의원 몇 명 오고 그 중에 한 명은 정책특위위원도 있고 끝나고 소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뀔까? 딱히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까 처음 모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국회의원들께서는 훨씬 더 편한 상태에서 작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도 내고 의견을 제시하고 뭐라고 해야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고 더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